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5세의 손주를 10년 키웠는데 아들은 가족 여행 가며 저를 혼자 남겼다. 그 후 제가 내린 결정에 그 아이는 평생 후회하게 됐습니다.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아들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았던 지난 10년의 세월을 단칼에 베어내는 소리 같았다.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지는 식어버린 우리 가족의 정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낡은 가방을 고쳐 맸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 생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조용한 복수의 시작이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폴더폰 알람이 울렸다. 새벽 5시. 나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손자 비니 깰까 봐 황급히 알람을 껐다. 이중창 너머 서울의 하늘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대로변 가로등만이 듬성듬성 외로운 빛을 흘리고 있었다. 얇은 이불을 걷어내자마자 익숙한 요통이 허리를 찔러왔다. 강원도 척박한 땅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며 굽어버린 65세 노인의 등, 그 등은 이제 손자의 좁은 방 한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 위에서 매일 밤 신음하고 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전 재산을 정리해 서울 아들집으로 올라온 뒤로 나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자본 기억이 없다.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하루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전기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고 냉동실에서 다진 육을 꺼내 해동한다. 비니가 먹을 이유식 죽을 끓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 내외가 먹을 아침상을 준비한다. 차가운 대리석 상판과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가전들로 채워진 최신식 아파트 주방.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시골집 부엌과는 딴판이다. 이곳은 모든 게 편리했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고시원 쪽방보다 좁았다. 문득 10년 전 아들 상훈이가 했던 전화가 떠올랐다. 엄마, 맞벌이 하려니 애 봐줄 사람도 없고 도우미 쓰자니 돈도 문제고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요. 엄마가 서울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손주 재롱도 보고 서로 의지하면 좋잖아요. 자식 힘든 게 죽기보다 싫었던 나는 당시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과 상의해 평생 일군 땅과 가축을 모두 팔았다. 그렇게 마련한 돈이 3억 원, 계약 3억 원. 남편은 눈을 감기 전 그 돈을 큰아들에게 주어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게 해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게 자식의 안락한 삶을 위한 길이라 믿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내 노후와 맞바꾼 전 재산을 들고 서울로 상경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어휴. 거실로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지하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정갈한 아침상을 쓱 훑어본 그녀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어머니, 또 국밥이에요? 어제는 국수더니. 아침부터 이렇게 탄수화물만 먹으면 살찐다니까요. 제가 그냥 시리얼이랑 우유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황급히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대꾸했다. 내가 야근하고 늦게 오니까. 얼굴이 까칠해서 사골 국물 좀 고왔어.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하지? 시리얼은 배 금방 꺼질까봐.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미간을 찌푸린 채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몇 번 휘젓다 말고 일어나 화장대로 향했다. 그때 안방에서 넥타이를 매며 아들 상훈이가 소리쳤다. 엄마. 내 파란 셔츠 다림질했어? 오늘 임원 회의 있단 말이야. 저번처럼 태워 먹은 거 아니지? 문고리에 걸어뒀다. 주름 없이 좌악 펴놨어. 나는 대답과 동시에 손자 비니의 입에 죽을 떠넣었다.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된 녀석이
제 손으로 밥도 안 먹으려 한다. 아들 내외가 오냐오냐 키운 탓에 아침마다 밥 먹이는 전쟁을 치르는 건 오롯이 내 몫이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비니마저 등교하면 나는 텅 빈 콘크리트 감옥에 갇힌다. 청소, 빨래, 그리고 장보기. 생활비는 주다 말다 하기 일쑤였다. 마트에서 싱싱한 채소나 좋은 고기를 보면 나는 낡은 천지갑을 열어 얼마 되지 않는 내 기초연금을 꺼내 계산했다.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자식들 입에 좋은 거 들어가는 게 남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다. 저녁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가족들. 나는 부엌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한다. 과일을 깎아 내가도 누구 하나 어머니도 와서 드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보수 없는 가사 도우미, 세련된 서울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부록 같은 존재였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무릎이 쑤셔 끙끙대자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 나이 들면 원래 다 아픈 거야. 파스 좀 붙여요. 난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다고.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장식장 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자문했다. 10년 전에 그 결정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을까? 이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간 내 돈 3억 원, 그리고 10년간의 노동. 그런데 왜 나는 이곳에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어녀 사는 식객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식탁이 풍성했다. 상훈이는 와인 한 병과 고급 베이커리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프로젝트 성공으로 큰 보너스를 받았다며 싱글벙글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동그랑땡을 부지런히 붙여내갔다. 식사 도중 상훈이가 헛기침을 하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자, 다들 주목. 아빠가 기가 막힌 소식 하나 가져왔다.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일본 홋카이도로 여행 간다. 4박 5일 일정이야. 료칸이랑 비행기 예약 다 끝냈어. 거기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더라. 며느리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어머, 자기 최고다. 나 료칸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옷 예쁜 거 사야겠다. 손자 비니도 신이 나서 외쳤다. 나 닌텐도 월드 갈래. 피규어 사줘. 나는 쥐고 있던 젓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일본 여행. TV에서나 보던 그 비싼 여행을 간다는데 그 대화 속에 나를 향한 시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에미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상훈이가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 존재가 이 여행 계획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들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연세도 있으신데 비행기 타면 힘들잖아. 그리고 가서 많이 걸어야 하는데 엄마 무릎 안 좋아서 우리 못 따라와요. 일본 음식도 입에 안 맞아서 고생만 할걸. 비행기 표도 엄청 비싸고. 심장이 옥죄어오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이고 차가운 본심이 가득했다.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빈말이라도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라는 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겨울 코트를 검색하며 무심하게 거들었다. 그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그이 이번에 산 비싼 화분들 물도 줘야 하고 요새 빈집털이도 많다는데 어머니가 집 지켜주시면
저희도 마음 편하죠. 집 지켜라.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집 지키는 게 혹은 성능 좋은 CCTV이자 무료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내 노후 자금 3억 원과 맞바꾼 대우가 고작 몇백만 원짜리 여행 경비보다 못한 존재라니. 나는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았다. 자식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난 집에 있으면 되지. 내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지만 가슴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옆에서 초라하게 밥을 먹든 말든 여행 얘기에만 정신이 팔린 손자 녀석을 보며 깨달았다. 이 서러움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실체가 명확해졌다. 그날 저녁 식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 너머로 환전을 하네, 로밍을 하네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아들네 가족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서로 챙기느라 바쁜 목소리들.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는 대신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아무도 내게 밥은 먹었냐고 묻지 않았다. 혼자 계실 때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아들은 여권 챙기기에 바빴고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 문단속 잘 부탁드려요. 관리비는 자동이체 해놨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아들이 남긴 작별 인사는 그게 전부였다. 택시 왔어. 빨리 가자. 며느리의 재촉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다. 복도 너머로 멀어지는 발소리.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침대 밑에서 10년 전 상경할 때 들고 왔던 낡은 천 가방을 꺼냈다. 짐이랄 것도 없었다. 파스 냄새가 밴 낡은 옷 몇 벌, 관절약, 염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의 흑백 사진. 나는 사진 속 남편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영감, 나 갈게. 더 이상 자식 짐 되기 싫어. 이 으리으리한 집은 내 자리가 아니었나 봐나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가요. 짐을 다 챙긴 나는 집을 한번 둘러봤다. 내가 닦아 윤이 나는 마룻바닥, 먼지 하나 없는 소파. 나는 지난 10년간 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제 이 공간을 그들에게 돌려줄 차례다. 나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으로 다가가 메모지 한 장을 찢었다. 쭈글쭈글해진 손이 펜을 꽉 쥐고 글씨를 써 내려갔다. 구구절절한 원망 따윈 쓰고 싶지 않았다. 나의 부재 그 자체가 가장 명확한 대답이 될 테니까. 지순의 집에 며칠가 있겠다. 밥이랑 국은 냉장고에 넣어뒀다. 잘 다녀와라. 나는 냉장고 문, 그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메모를 붙였다. 그리고 현관 앞 발매트 아래에 집 열쇠를 밀어 넣었다. 그건 일종의 의식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문지기가 아니라는 선언. 가방을 둘러맸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몸은 으슬으슬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나는 택시 호출 앱을 켜는 대신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기사 양반,
남양주 쪽으로 좀 갑시다.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보며 물었다. 어르신, 거긴 꽤 먼데. 누구 만나러 가세요? 우리 딸네 집에 가요. 돈은 걱정 말고 그냥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스쳐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둘째 딸, 지수. 말수는 적지만 속이 깊은 아이. 나는 장남인 상훈이만 챙기느라 집안의 기둥을 세운다는 핑계로 딸아이에게는 늘 소홀했었다. 부디 딸 내외가 늙은 어미를 문전박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택시는 10년의 눈물이 서린 서울을 뒤로하고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을지도 모를 곳을 향해 달렸다. 한참을 달려 택시는 남양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앞에 멈췄다. 서울의 매연과는 다른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감도는 곳이었다. 택시비를 내고 하얀 철대문 앞에 섰다. 가방끈을 꽉 쥔 손에 땀이 찼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아들 집 살림하느라 바빠서 혹은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딸에게 뭘 챙겨주지도 못했으니까.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사위 민호가 나왔다. 그는 커다란 짐가방을 든 장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황급히 대문을 열었다. 아니, 장모님.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주시지. 어떻게 오셨어요? 민호는 내 어깨에서 무거운 가방을 잽싸게 받아들었다. 그 자연스러운 배려에 콧날이 시큰해졌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택시 타고 왔다. 갑자기 오느라 연락을 못했네. 우리 지수 있나? 네, 집 안에 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날도 추운데. 마당에 들어서자 지수가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이 든 가방과 내 모습을 번갈아 보던 딸은 호스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오빠네 무슨 일 생겼어? 역시 딸은 빨랐다. 퉁퉁 부은 내 눈과 초라한 행색만 보고도 단박에 알아차렸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목이 메어 말했다. 일단 들어가자. 엄마가 좀 피곤하네. 딸 내외의 집은 아들네의 그 번쩍거리는 아파트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아담한 주택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거실엔 원목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노란 국화가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정갈하고 편안했다. 사위 민호가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내오며 깍듯이 말했다. 장모님, 목 좀 축이세요. 온수 받아 놓을 테니까 씻고 좀 쉬세요.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장봐 올게요. 나는 이 싹싹한 사위와 내 아들의 차가운 태도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씁쓸함이 밀려왔다. 됐다. 돈 쓰지 마라.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자. 지수가 내 옆에 앉아 거칠어진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된장찌개에 호박잎쌈 좋아하잖아. 내가 얼른 해줄게. 엄마는 좀 쉬고 있어? 점심상은 소박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아삭한 김치.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사위는 내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딸은 조잘조잘 사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무도 왜 짐을 싸들고 나왔는지 묻지 않았다. 마치 그 질문이 내 상처를 건드릴까 봐 조심하는 것 같았다. 식사 후 사위는 1층의 작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원래 서재로 쓰던 방인데 어느새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와 햇볕 냄새가 나는 깨끗한 침구가 놓여 있었다. 협탁 위엔 은은한 무드 등까지 켜져 있었다.
장모님 오시면 주무시라고 정리해뒀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아무 때나 오셔도 환영입니다. 집은 좁아도 마음은 넓게 쓰려고요. 편하게 계세요. 사위의 진심 어린 눈빛.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팽팽한 시트를 쓰다듬었다. 아들 집에서는 간이 침대나 소파에서 쪽잠을 잤는데 나를 위해 정성껏 마련된 이 공간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손님 취급하는 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다 병이 났고 정작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곳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지수가 깎은 과일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한숨자, 무슨 일이든 건강해야 해결하지. 여기선 오빠 눈치 볼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누웠다. 10년 만이었다. 누군가의 고함이나 잔심부름 걱정 없이 낮잠을 자는 것은 꿈결의 남편이 인자하게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다. 임자, 이제야 제 집 찾아왔구먼. 저녁 식사 후 우리 셋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비로소 입을 열어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눈칫밥 먹던 이야기, 무임금 파출부 생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집 지키는 게 취급하며 자기들끼리만 일본 여행을 떠난 이야기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사위는 찻잔을 으스러져라 쥐고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너무하네. 오빠랑 언니, 사람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수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지난 10년 동안 맹목적으로 희생한 게 오히려 독이 됐어.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거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딸의 말은 아팠지만 정확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 10년 전을 회상했다. 당시 시세로 3억 원, 약 3억 원. 강원도 땅과 집을 판 전 재산을 아들 손에 쥐어줬었다. 서울에 자리 잡고 나중에 부모 모시라고. 그런데 지금 진명이는 아들 부부 것이고 나는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듯 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두 아이를 바라봤다.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지수 말이 맞다. 내가 틀렸어. 자식 위한다고 한 게 되려 불효막심한 놈을 만들었구나. 나 결심했다. 내 목 찾을 거다. 사위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비가 집 사라고 줬던 원금 3억 원, 다시 내놓으라고 할 거다. 그거 줬던 돈 아니고 빌려줬던 돈이라고 칠 거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애 봐주고 살림해준 품삯도 계산할 거야. 나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거다. 너희한테도 손 안 벌릴 거야. 지수와 민호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잘 생각했어. 노후 자금은 있어야지. 오빠가 순순히 줄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울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안다. 쉽지 않겠지? 하지만 내겐 장심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친척들, 고향 사람들 다 안다. 걔가 끝까지 잡아떼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사위가 진지하게 거들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미리 상담 좀 받아볼게요. 형님 부부 여행 갔다 오면 그때 단판을 짓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3억 원의 10년치 이자, 그리고 10년치 가사 노동비. 꽤 큰 돈이다. 돈 욕심이 나서가 아니다. 이건
내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비용이다. 남은 인생은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 결정으로 아들과의 연이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곪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딸네 집에서의 평화로운 5일이 훌쩍 지나갔다. 6일째 되던 날 아침,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액정에는 별표 아들 상훈 별표이라는 글자가 떴다. 올 것이 왔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지수와 민호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왔더니 썰렁해서 귀신 나오겠네. 엄마 어디 갔다고 화분에 물도 안 줘서 난초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 수학이 넘어 상훈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엄마의 안부를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말라 비틀어진 화초 타령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지수네 집에 있다. 화초가 시들면 물 주면 살지만 자식 간의 정이 시들면 되살리기 힘들다. 상훈아. 내 서늘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 틈을 타 지혜가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여행 다녀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은 엉망이고 청소도 안 해놓고 나가시다뇨. 혹시 아가씨가 어머니 꼬드겨서 뭐 받아내라고 시켰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지수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뭐라 소리치려는 걸 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누가 시킨 거 아니다. 내 발로 내가 나왔어. 그리고 이참에 확실히 말해두마. 나 다신 그 집으로 안 들어간다. 그리고 10년 전 너희 집 살 때 보태준 3억 원. 그거 돌려다오. 나 늙어서 이제 내 돈으로 내 인생 살아야겠다. 뭐라고요? 상훈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 노망 났어요. 그 돈 부모님이 저 집 사라고 주신 거잖아요. 10년도 더 된 일을 이제 와서 내놓으라니요. 지금 집 명의도 우리 부부 앞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차용증은 없어도 양심의 법정은 있다. 너 잊었나 본데 지난 10년 동안 내가 식모살이 한 돈, 파출부 썼으면 그게 얼마인지 아냐? 그거 다 계산해서 원금의 이자까지 치면 너희 평생 갚아도 모자란다. 난 딱 원금 3억, 그것만 받겠다는 거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상훈이가 으르렁거렸다. 갑자기 돈 타령은 왜 하세요? 저 현금 없어요. 주식에 다 묶여 있다고요? 제발 남의 말 듣고 자식 들볶지 좀 마세요. 남이라고.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수가 내 동생이고 내가 내 어미인데 남이냐? 그래, 내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남처럼 대해주마. 내일 변호사 대동해서 갈 테니 그리 알아라. 나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렸다.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돈 문제로 싸우는 꼴이라니. 비참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 인내심은 유효기간이 끝났다. 사위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장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셔야 형님 부부도 정신 차려요. 오후에 제 변호사 친구 만나서 서류 준비할게요. 내일 바로 단판 짓죠. 지수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울지마. 불효자 하나 잃는 대신 엄마 인생 찾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짓밟힌 내 자존심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와 지수 부부, 그리고 민호의 친구인 김 변호사가 상훈이의 아파트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내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한 점잖고 유능한 사람이었다. 10년을 살았던 집인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냉기가 느껴졌다. 거실엔 풀다 만 캐리어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그대로였다. 상훈이와 지혜는 소파에 앉아 잔뜩 찌푸린 얼굴로 우리를 노려봤다. 아주 온 식구 다 끌고 협박하러 오셨네요. 지혜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다.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말숙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온 김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및 부양 의무 불이행에 관한 건으로 왔습니다.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법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시죠. 상훈이가 코웃음을 쳤다. 법은 무슨? 부모가 자식집 사주는 게 죄입니까? 증여세 다 냈고 법적으로 끝난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네, 차용증이 없으니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의뢰인께서 가사 노동과 유가를 전담하신 부분, 이를 최저임금으로만 환산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저희는 이 기여분에 대한 청구와 더불어 향후 부양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략 계산해도 5억 원은 넘겠네요. 소송이 길어지면 회사에 소문도 날 테고 과장 진급을 앞두신 박상훈 씨 입장에서는 꽤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회사와 진급이라는 단어에 상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효도 소송에 휘말리면 사내 평판이 바닥을 칠 게 뻔했다. 그가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상훈아, 나도 자식 고소하는 비정한 어미 되기 싫다. 그 3억 원,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번 돈이다. 너는 10년이나 누리지 않았냐? 나 이제 그 돈으로 방 한 칸 구해서 조용히 살련다. 죽기 전까지 너한테 손 안 벌릴 테니 내 노후 자금만 돌려다오. 지혜가 발끈했다. 아니, 당장 현금 3억이 어디 있어요? 다 부동산이랑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는데요? 민호가 치고 들어왔다. 상훈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한참을 계산하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건 1억 5천, 약 억 5천만 원 뿐이에요. 이거 드릴 테니 그냥 용돈 드리는 셈 칠게요. 빚 갚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다시는 소송이니 뭐니 하지 마세요.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용돈이라고 말하는 저 뻔뻔함.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다. 김 변호사가 나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이라는 신호였다. 그래. 1억 5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걸로 너랑 내 금전 관계는 끝이다. 이제부턴 각자 인생 살자. 김 변호사가 가져온 합의서에 도장 찍어라. 상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고 바로 이체를 실행했다. 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 내외를 뒤로 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1억 5천만 원 원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것은 내 영혼의 몸값이자 자유이용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늙은 식모가 아니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진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들에게 받은 1억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지수 부부와 상의 끝에 강원도 고향에 남아있던 땅과 낡은 한옥을 처분하기로 했다. 평생을 바친 터전이라 마음이 아렸지만 어차피 빈집으로 둔 지 10년이 넘어 폐가가 다 된 곳이었다. 나는 혼자 시골로 내려가 살 자신이 없었다. 다행히 근처에 도로가 뚫린다는 호재 덕분에 땅값은 꽤 올라 있었다. 고향 집 한 돈 4억 5천만 원, 아들에게 받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꼬깃꼬깃 모아둔 연금 저축 1억 원 후 다 합치니 별표 7억 원, 약 7억 원, 별표이라는 거금이 내 손에 쥐어졌다. 평생 흙 파먹고 살던 내가 만져볼 수 없었던 큰돈이었다. 이번엔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으리라. 나는 내 손으로 내 보금자리를 꾸미기로 했다. 사위 민호가 운전해 서울 외곽의 경기도 일산, 질선 근처를 돌았다. 서울과 가깝고 병원도 많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였다. 며칠 발품을 판 끝에 호수공원 근처에 조용한 오피스텔 하나를 계약했다. 15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동향이라 아침 햇살이 잘 들었다. 매매가는 6억 원. 남은 1억 원은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나오는 이자와 내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기로 했다. 이사하던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새집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자유의 향기였다. 생전 처음으로 내 명의로 된 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지수와 함께 가구점에 갔다.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질색했던 옥색 커튼을 당당하게 골랐다. 닭이 세트도 사고 허리에 좋은 돌침대도 샀다. 내 카드로 긁고 내가 고른 그릇을 찬장에 채워 넣는 기분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다. 나는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남편의 사진을 걸고 향을 피웠다. 영감, 나왔소. 이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삽시다. 첫날 밤, 나는 혼자 저녁상을 차렸다. 두부조림에 시금치 나물. 창문을 활짝 열어두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시끄러운 TV 소리도 손자 녀석 징징대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차 지나가는 소리만 아득하게 들려왔다. 천천히 밥을 씹었다. 쌀알의 단맛이, 나물의 고소함이 오롯이 느껴졌다.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었다. 내 집에서 내 밥 편하게 먹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침대에 누워 팔다리를 쭉 뻗었다. 좁은 간이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던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악몽 하나 없는 꿀처럼 달콤하고 깊은 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하지만 더 이상 밥을 안 치거나 청소기를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나선다.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시니어 에어로빅 클럽에 나가기 위해서다. 처음엔 쭈뼛거리고 팔다리도 뻣뻣했지만 조장인 최 여사님과 회원들의 열성적인 도움 덕분에 금세 적응했다. 매일 아침 공원에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다 같이 부채를 흔들고 호흡을 맞춘다. 운동이 끝나면 회원들과 어울려 근처 식당으로 향한다.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 때로는 갓 구운 토스트와 커피. 건강 이야기, 베란다 텃밭 가꾸는 법, 트로트 가수 이명웅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보면 내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즐거운 곳이었는데 그동안 나는 왜 좁은 부엌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을까? 무료함을 달래고 용돈도 벌 겸 나는 동네 어귀에 있는 먼 친척 조카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카운터를 보는 단순한 일이다. 워낙 사람 좋아하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 손님들도 나를 따랐다.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사러 오는 자취생들은 나를 이모님 혹은 점장님 뒤라 부르며 수다를 떨다 가곤 했다. 내 지갑에 내 돈이 들어오는 기쁨. 나는 그 돈으로 소소한 사치를 즐겼다. 어떤 날은 식탁에 꽂을 백합 꽃다발을 사고, 어떤 날은 주말 노래 교실에 입고 갈 고운 실크 블라우스 한 벌을 샀다. 비쩍 마르고 병색이 완연했던 내 몸에 보기 좋게 살이 올랐다. 피부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총기가 넘쳤다. 지수가 반찬을 싸들고 놀러 왔다가 건강하고 활기찬 내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나 이제야 마음이 놓여. 상훈 오빠네 있을 때랑은 딴판이야. 지금이 훨씬 우아하고 귀티나. 나는 검게 염색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다. 이게 다 나를 위해 사니까 그런 거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노년의 행복은 주머니에 든 돈, 내 몸의 건강, 그리고 자식 눈치 안 보는 거란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지금이 신선 노름이지. 한 번은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고향 친구가 아들 집에 왔다가 우연히 들렀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 말숙이 아니니? 왜 이렇게 젊어졌어? 너 아들 집 나오고 고생 직사게 한다고 소문났던데 얼굴이 편해 폈어. 나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말했다. 집을 나온 게 아니라 내 인생 찾으러 나온 거야? 자식 다 키웠으면 독립시켜야지.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고. 내 말이 틀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말숙 여사의 독립선언은 노인정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자식 눈치 보며 사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주었다. 나는 내가 꽤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가게 문을 닫은 늦은 오후, 나는 집 근처 호수공원을 산책한다. 손잡고 걷는 노부부들,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평온함을 느낀다. 이제 상훈이나 지혜를 향한 원망도 사라졌다. 그들의 냉대가 있었기에 내가 과감하게 그 집을 박차고 나와 이 천국 같은 노후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내가 떠난 지 3개월. 아들 상훈이네 집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했다. 지수의 전언에 따르면 집안 꼴은 흡사 전쟁터란다. 내 손길이 사라지자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퇴근 후 녹초가 된 지혜는 청소와 빨래, 요리에 시달리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엄마가 다 해주던 습관이 든 상훈이는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다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돈 문제도 심각했다. 식비, 공과금, 잡비를 내가 다 냈었는데 이제 자기들 월급에서 나가야 하니 타격이 컸다. 파출부를 불렀지만 마음에 안 든다며 내쫓기 일쑤였고 도우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손자빈이는 제때 학원 픽업을 못해 성적이 곤두박질 쳤고 배달 음식만 먹어 위장병이 생겼다고 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오피스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상훈이가 서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쭈글쭈글한 셔츠. 평소에 그 번드르르 하던 대기업 과장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훈이는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깔끔하고 안락한 내 집, 그리고 윤기 흐르는 건강한 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엄마.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나는 담담하게 그를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냐? 또 돈 필요해서 왔어? 상훈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만지작거렸다. 따뜻한 방 안의 온기, 장식장 위 아버지의 사진. 그는 갑자기 어린애처럼 정엉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예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지옥이에요. 맨날 싸우고, 비니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고.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녀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붙잡고 매달렸다. 자식이 저렇게 무너져 오는데 가슴 아프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겠는가?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옛날 같으면 당장 짐을 쌌으리라. 하지만 지금 내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 돌아가는 순간, 비극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 나는 상훈이를 일으켜 세웠다. 눈물을 닦아주고 어머마지만 사랑을 담아 눈을 맞췄다. 상훈아, 용서하마. 난 이제 너희한테 화 안 났다.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 왜요, 엄마? 아직 화 안 풀리신 거죠? 제가 맹세할게요. 지혜한테도 엄마 일 절대 안 시키겠다고. 상훈이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잘랐다. 화나서가 아니야.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기 때문이란다. 지난 10년은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리고 너희도 이제 부모잖아. 가정은 너희 힘으로 꾸려야지. 언제까지 늙은 어미 등골 빼먹고 살래? 내 빈자리가 너희를 철들게 하는 약이 될 거다. 상훈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이내 내 단호한 결심을 읽은 듯했다. 엄마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약하고 순종적인 식모가 아니었다. 난 여기가 좋다. 친구도 있고 일도 있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정 내가 보고 싶으면 주말에 비니랑 지혜 데리고 놀러와라. 밥 한 끼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들어가서 살림해주는 건 사양하마. 난 이제 파출부 은퇴했다. 나는 인자하게 웃으며 찻잔에 물을 더 부어주었다. 상훈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염치 없었어요. 엄마 뜻 존중할게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정신 차리고 집안 건사할게요. 주말에 비니 데리고 인사 올게요. 아들을 배웅하고 창가에 섰다. 일산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였다. 도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내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다.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평온의 항구에 닻을 내린 기분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65, 나는 비로소 온전한 박말쑥으로 다시 태어났다. 무릎 꿇고 비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끝내 덤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노년의 행복은 뼈가 부서져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에 돈이 있고 내 손에 자유가 있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으니까. 이 통쾌하고도 가슴 찡한 나를 찾는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